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시간 또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문학이 위기와 기회 사이에서 어떻게 인간 정신을 함양을 하고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통해서 존재를 파악하고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한 방안으로 인문학, 휴머니즘에 꼬신 그 인문학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인문학의 그 왜곡, 인문학이 어떤 정치 권력이라든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우리는 인간 정신의 그 위대함, 인간 내면 세계, 인간 영혼의 그 어떤 강인한 정신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들을 새롭게 형성해 가는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먼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부제를 달아보고자 합니다. 파시즘에 희생당한 인문학. 인문학이 정말로 우리의 인간의 그 영혼의 정신의 고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총과 칼이라고 하는 무력에 의해서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본질이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거를 어떤 권력자라든가 통치자들에 의해서 악용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인문학의 사례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는 파시즘, 독일 파시즘, 즉 나치즘 아래에서 희생당한 인문학의 사례, 어떻게 인문학이 그런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왜곡이 됐는가 하는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정말 인문학에 가야 되는 그 길, 인간 정신의 승리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30년대죠. 이미 독일 파시즘이, 나치즘이 독일을 이제 지배를 하고 많은 영역에서 그 문화들을 바꿔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의 그 나치 이데올로기에 맞게 사상 소위 개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선 그 시대적인 분이 누구냐면 루터 선생님입니다. 루터라고 하면 뭐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종교 개혁가다. 위텐베르그 출신의 종교 개혁가, 세계의 문화를 말하자면 뒤바꾼 그런 그 신학자이고 신학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목사님인 그런 그 루터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을 어떻게 파시즘, 나치즘이 왜곡을 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그 논지를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루터 선생이 알프스를 경계로 알프스 남쪽에는 이태리, 즉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프스 북쪽에는 말하자면 야만족이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루터 선생이 로마를 방문을 하고 로마의 그 경건한 신앙을 배우고자 가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말하자면 신부라든가 사제, 수도사들이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독일에서 생각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안고 독일로 알프스를 건너서 독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 여러 가지 예식과 예배와 그 다음에 나의 속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전의 사제에게 바치는 그런 예물이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 루터 선생이 다시 성경을 쭉 연구를 하게 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그런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 로마서의 그 말씀을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치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루터 선생이 성경에서 발견한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결별을 했고, 그리고 독일식 신앙을 회복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 민족주의의 시초가 바로 루터 선생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부심이 생기죠. 그렇구나. 우리 독일 안에는 가톨릭도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루터 선생이 한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너무 맹목적인 순종을 했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왜 제도적인 교회, 왜 교황을 믿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교황이 교회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서 위에 군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신자들이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죠. 그것을 이제 짓는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개발을 해서 이 지성에 있는 식구들이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를 산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동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가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의 물증이 면죄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떼젤이라고 하는 신부가 엄청나게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 예를 들면 설교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였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 신도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루터 선생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형식과 제도와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의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속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이른다.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신앙적인 종교개혁의 사상, 종교개혁의 기치를 나치주의자들이 어떻게 포장을 했냐면 루터는 민족주의자로서 독일 민족주의자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말하자면 혁명가다 이렇게 선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독일에도 역시 혁명가가 있다. 그 혁명가는 이미 500년쯤 전에 루터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결별하고 독일식 신앙을 찾자. 그래서 말하자면 민족 종교인 기독교를 새롭게 형성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수용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루터 선생의 종교 개혁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나치 이데올로기적인 즉 편향된 민족주의적인 의미로 루터 선생을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루터 선생이 왜곡이 됐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 로마 지중해 문화권으로부터 알프스 북쪽의 게르만 민족을 해방시킨 혁명가다라고 하는 쪽으로 루터 선생을 수용하게 되고 그것을 많이 선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에 흔들렸던 사람들을 소위 얘기하면 사이비 민족주의자가 되게 하는, 그래서 루터 선생의 오해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루터 선생은 한 10년 이상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과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가운데 결국엔 이제 유대인의 집단 살아가는 그런 고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 선생이 그 10년 지난 유대인 선교 이후에, 유대인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전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바로 그러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반유대적인 글을 사실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주의자들이 볼 때는 뭔가 그 나치주의, 그 독일식 파시즘을 통해서 독일을 점령을 하고 세계를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통해서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소재예요.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하나의 독일적 역사적 증거 자료로 루터 선생이 1500년대에 썼던 그 반유대주의적 그 글들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선전하기를 뭐냐, 우리의 종교개혁, 우리 독일 민족의 혁명가였던 루터 선생도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글을 쓰고 글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조상인 루터 선생이 남긴 이 글을 돌이켜본다면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니까, 그 당시에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이 뭐 동구권에서도 있고 여러 유럽 사회 안에 반유대주의적인 사상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루터 선생의 글을 통해서 말하자면 빌미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유감스럽게도 루터 선생이 남겼던 그 반유대적인 어떤 그 글들이 그 홀로코스트, 독일 그 나치 권력이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대량 학살을 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떠한 그런 그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 중에서도 어떤 친일적인 그런 그 흔적들을 남긴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시즘에 희생당한 어떤 인문학자, 루터 선생을 하나의 인문학자로 본다면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니체입니다. 니체야말로 뭐 지금 시대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선구자다라고 하는 그런 뭐 명예스러운 이름도 같지만, 니체가 1800년 중엽서부터 시작했던 그의 철학의 사상이 나치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7, 80년 후에 어떻게 많이 수용이 되고 어떻게 많이 왜곡이 된 상태로 니체가 독일 나치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이 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인문학의 위기와 인문학의 때로는 비극적인 모습, 그리고 인문학이 때로는 어떻게 이용,
악용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 이건 뭐 정말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니체에 관해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파시즘에 희생당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 니체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원래는 뭐 사상가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철학자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헤겔이라든가 또는 그 전에 칸트와 같이 어떤 강단에서 아카데미에서 철학을 깊이 사유하고 그것을 후대에 전수하고 그 다음에 강의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귀한 또 엄청난 저술들을 통해서 남긴 철학, 그러니까 전통적 의미의 철학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니체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문학적 사상가 또는 문학적 철학가다, 사유자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플라톤 철학의 역이다. 플라톤 그 이데아의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나는 반대하고 그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사상을 말하자면 망친 사상이 있었다면 그 사상의 시초는 플라톤이다. 그래서 나는 플라톤의 철학적인 사유를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려고 한다. 내 철학은 망치의 철학이다. 그 니체를 상징하는 도구가 있다면 뭐냐면 망치입니다. 망치. 왜냐? 이 망치로서 나는 플라톤이 우리 유럽 속에서 심겨놨던 모든 사상과 그가 세워놨던 그리고 그가 세워놨던 탑 속에 갇혀있는 유럽의 철학을 소위 깨부술 것이다. 일종의 파괴죠. 파괴를 미화한 겁니다. 다르게 보자면 창조적 파괴, 새로운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옛날의 것, 옛 것을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온구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고 깨닫는다라고 하는데 니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 것을 플라톤적인 것을 파괴하고 그 파괴를 통해서 우리는 새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비극의 탄생이에요. 왜 비극이 나타났느냐? 그것은 희극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유럽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이데아 철학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에 의해서 천국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그러한 소위 형이상학적인 삶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비극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진짜 비극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비극, 트라게디라고 해요. 트레이지디. 그 비극을 찾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그 연극에 나타나고 하는 그 비극은 뭡니까? 비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관객이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당하기에 참혹한 현실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배설의 효과를 맞이한다.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배설의 효과. 속이 시원하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통해서 오히려 관객들은 생의 배설,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플라톤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사라져버렸다. 그 다음에 또 기독교적인 회개, 기독교적인 그 반성, 구원의 그 역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안온한 구원의 섬에 갇혀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해방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이 소위 니체가 얘기하는 독단적인 그 탑에 갇혀버림으로 인해서 실제 중요한 비극을 바라보는 신미안적인 인간의 눈을 잃어버렸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괴를 미화하고 그 파괴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근데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래성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그것을 비약을 해서 말하자면 실제적인 전쟁을 미화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치주의자들이 거기에서부터 뭘 가지고 옵니까? 우리 게르만 민족이 우수한 민족인데 우수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뭐냐? 전쟁이다 이거. 그 전쟁 창조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열성적인 그 존재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없애버리고 우성적인 존재인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말하자면 세계 평화와 세계의 정의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치주의자들의 사회 다윈주의적 발상이었어요. 굉장히 무섭고 악마적 생각이 됐던 거죠, 그것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응집력 있게 가져왔던 것이 바로 전쟁 다음에 뭐냐면 죽음을 미화한 거예요. 죽음을 미화해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엔 누군가는 죽지 않느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너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미화를 하고 전쟁과 죽음을 숭배시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악마적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악마적 사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초기에 나름대로 그 전쟁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철학적 사유를 실제적인 실존 속에 그거를 실체화시켜서 끌고 가고 그거를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실제로 전쟁을 하고 어마어마한 살상의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죽음을 미화하고 막말로 그 나치 고위 관료들은 안 죽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죽어. 그래가지고 군대로 징집을 하고 그 전쟁의 전선으로 내보내고 그 사람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나치주의자들은 히틀러와 나치 이 장교들 전범 그 장군들은 그 히틀러 벙커 안에서 거기에서 책상 위에서 지도 가지고 그저 마치 그 장기 이렇게 두듯이 그렇게 하면서 장병들을 전선에 내보내서 소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독일 사회 안에서는 죽음의 미화, 전쟁의 미화를 했던 겁니다. 니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의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총과 칼과 개발된 이런 그 폭탄들을 통해 가지고 살상의 파괴를 했고 그 다음에 전쟁과 죽음을 미화함으로 인해서 나치주의가 결국에는 몰락으로 이뤄가는데 그런 사상의 기반들을 말씀드린 루터 선생이나 니체와 같은 그런 사상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문학이 어떻게 왜곡될 수가 있고 인문학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인문학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 파시즘 속에서의 인문학의 비극적인 왜곡의 사례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